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름입니다. 제목에 여름이 붙은 책과 함께 돌아왔네요. 최근에 구입한 책인데요. 한 권은 1913년 세기의 여름이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은 정말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증오의 시대, 광기의 사랑, 감정의 연대기 1929년에서 1939년. 이 두 책 모두 플로리안 일리스라는 독일의 미술 사가이자 문화 사가의 책입니다. 이 1913년을 제가 읽게 된 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읽기 시작한 로베르트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특성 없는 남자의 시간의 배경이 1913년 여름, 8월 여름 어느 날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를 그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시대와 관련된 좀 배경을 알려고 찾아보다가 제가 의외로 이런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세기말 빈이라든지 비투겐슈타인과 세기말 빈 이런 책은 아주 이 특성 없는 남자를 읽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좀 읽어둬야 할 책인 것처럼 그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지성사 그리고 예술사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 책보다 이 책은 아무래도 약간 소프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폭넓게 좀 보면 18세기부터 20세기 초의 유럽의 역사, 문화사, 지성사를 관심 있게 보는 편입니다. 그렇게 많은 천재들과 그러니까 뭐 문학뿐만이 아니라 그림에서도 과학에서도 예술 전반적으로 그리고 정치 면에서도 폭발했던 시대이고 유럽이었던 것 같아서 당연히 이제 저는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비슷비슷한 책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장 1918년이라는 이것도 특정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서서히 끝나가는 시점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그 시대를 살아냈던 여러 인물들,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정치가, 뭐 과학자들, 이런 인물들의 내면과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또 좁게는 파리,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폭넓게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를 다루고 있는 이 방대한 책도 있고 발터 베냐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시대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물론 조금은 다른 성격의 저작이지만 이 플로리안 일리스의 이런 작업들이 시대를 기록한 한 편의 작품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안 사고 베길 수가 없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1913년 세기의 여름은 1월부터 12월 정말 그야말로 1913년이라는 그 한 해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1913년 1월에 일단 총괄적인 서문격이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들려드릴게요. 히틀러와 스탈린이 쇤부른 궁전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달이요. 토마스 만이 커밍아웃 할 뻔하고 프란츠 카프카가 사랑 때문에 미칠 뻔한 달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소파에 고양이 한 마리가 기어든다. 날은 춥고 발밑에는 눈이 사각거린다. 빈털터리가 된 엘제 라스커슐러는 고트프리트 벤과 사랑에 빠지고 프란츠 마르크한테서 말 그림 엽서를 받고 가브리엘레 뮌터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부른다. 에른스트 루트비히 키르히너는 포츠담 광장의 고급 창녀들 그림을 그린다. 러시아 조종사 표트르 니콜라비에비치 네스테로프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중제비 비행에 성공한다. 그러나 모두 다 부질없다. 오스발트 슈펜클러는 이미 서구의 몰락을 집필 중이다. 이렇게 그리고 첫 문장 한번 볼까요? 1913년 0시 1초 총성이 캄캄한 밤을 깨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총성에 이런 식으로 서술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짐작이 좀 가는데요. 여기에서 이름을 들어보고
또 아는 인물이 얼마나 되고 생판 모르는 인물은 또 얼마나 될까요? 약 300여 명이 넘는 인물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책은 한꺼번에 그냥 주룩 읽는 게 아니라 계속 곁에 두고 이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뭐 이 시대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가면서 자신을 채우는 그런 독서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흥미를 가질 거고, 모르면 조금 이걸 왜 내가 알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오의 시대 광기의 사랑은, 그러니까 2013년 이후에 11년 만에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10년을 다룬 책을 낸 건데요. 그러니까 1913년 세기의 여름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1년이라면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10년, 이렇게 좀 시기를 더 넓혔네요. 그래서 일기, 편지, 잡지, 신문, 그림, 사진자료, 이렇게 베를린의 황금기 끝자락에서 1929년부터 10년을 문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 인물들의 사랑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이번 작품입니다. 그래서 온갖 사랑의 모습들이 나온대요. 이성애, 동성애를 비롯해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사르트르와 시몬 보바르, 스콧 피츠제럴드와 아내인 젤다, 또 1913년 아까 거기에도 나왔던 시인 고트프리트 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뭐 이런 인물들, 그리고 열정과 냉정이 번갈아 가면서 그 사이의 긴장이 드디어 2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한. 첫 문장은 1929년 봄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시몬드 보부아르와 처음 눈이 마주친 젊은 장볼 사르트르는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 베를린, 구름 사이로 해가 다시 얼굴을 내밀고 햇살이 아우구스트 거리를 비추자 마샤 칼레코는 눈을 깜빡이고는 잠시 멈춰서서 피부에 닿는 온기를 음미한다. 아주 천천히 읽어나가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궁금한 책입니다. 그리고 로베르트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는, 이게 언제 다 읽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유럽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3명의 저자의 작품을 일단 다 읽는다는 게 한 번은 목표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읽으려고 하고, 그와 관련돼서 영상으로, 뭐 예전에 율리시스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기록으로 이 역시 좀 정리하면서 읽어갈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과연 생각처럼 될 수 있을지는 자신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라도 계속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슬픔의 이름 붙이기라는 존 캐닉의 책입니다. 이 책은 원제가 사전이에요. 모호한 슬픔의 사전. 그러니까 모호한, 뭔가 규정되지 않은 슬픔이라는 감정의 사전적 의미 정하기, 뭐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뭐랄까, 언어의 향연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렇게 언어로서 향연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말 섬세하고 집요하게 자기의 마음,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더듬더듬 만져볼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책은 여름보다는 좀 찬바람이 불고 스산함이 느껴질 때가 오히려 더 감각적으로 잘 읽힐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혼란을 언어의 질서로 꿰매는 감정사전. 누구나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다. 그저 즐겁다, 아름답다, 우울하다로는 표현할 수 없는 모호한 감정들. 이런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면 그 마음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된다. 진짜. 거기에 신영철 평론가의 추천의 말을 또 읽다 보면 이건 또 한술 더 뜹니다. 감정의 피라미드 꼭대기엔 고통이 있다.
이것은 이제 연대와 관련된 거고, 또 피라미드 중간엔 슬픔이 있고, 이 슬픔에는 이제 분석적 언어를 입혀서 성찰하는 것, 그리고 피라미드 아래쪽엔 기분, 무드가 있고, 이 기분, 무드는 어느 날과도 또 그 누구하고도 같지 않은 난감한 기분은 적절한 단어와 정확한 비유로 표현될 때 비로소 내가 다룰 혹은 즐길 만한 것이 된다. 라고 이렇게 또 칭의를 나눈 데다가 이게 이제 다룰 만한 것이 되면 이제 이게 창작이라는 것. 그래서 존 캐닉은 이 피라미드 위를 오가며 쓴다. 그러면서 온갖 기분들에 대한 눈부신 시쓰기. 구상은커녕 상상해 본 적도 없지만 읽으면서 뭔가 뺏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책 앞에서 느끼는 허탈한 쾌감은 뭐라고 명명하겠냐고 묻습니다.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바로 이런 기분이었어요. 17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언어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 즉 번역 불가능한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의하지 못할 만큼 모호한 슬픔은 없다. 우리는 그저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썼어요. 이해는 하는데 항상 언어에게 패배하는 우리로서는 과연 언어에서 모든 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명명을 하고 어떤 단어를 찾더라도 우리의 그 감정이 사라질 수 있는가? 아니면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건가? 약간 이건 오만함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저는 꼼꼼하고 섬세하고 집요하게 뭔가를 파고들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날로 책을 읽은 것 같고 그냥 쉽게 잊혀져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물론 그러한 가벼움과 유한함에 대한 인정도 있어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성실하고 집요하게 느끼면서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책은 정말 우연하게 발견한 책인데 행간의 햄릿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강태경 교수의 햄릿 풀어읽기라는 한마디로 햄릿의 전체 오막을 다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강태경 교수를 잘 모르고 이분의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어차피 셰익스피어를 연구해 오신 분이고 또 연극 공연에 대한 또 연구도 해오신 분이라서 이런 책도 궁금하더라고요. 오이디푸스 왕 풀어읽기 역시 같은 책인 것 같아요. 텍스트와 퍼포먼스 그리고 연출적 상상력으로 읽는 밤으로의 긴 여로 이런 책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다 읽어보질 않아서 이 강태경 교수가 햄릿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또 어떤 비평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제일 궁금한 게 그 3막 1장에 나오는 to be or not to be잖아요. 그것을 이 강태경 교수는 햄릿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관계, 유사성과 차이, 상이점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남긴 시가 있다고 해요. 당시 1582년에 남긴 님은 떠나고 라는 시인데 난 슬픔에 잠기지만 심정을 드러내지 못한다. 난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척해야 한다. 난 행동을 하고서도 내 뜻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난 견고한 침묵 속에서 독백만을 되뇌인다. 난 있고도 없다. I am and not. 난 얼음처럼 차지만 속으로는 불타고 있다. 난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이런 시가 있는데 이제 이 강태경 교수는 여기에서 이 난 있고도 없다. I am and not 이 구문과 to be or not to be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대해서 이에 대한 풀이를 좀 보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부른 가장 큰 화두는 정체성의 문제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에게 이 접속사 or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것이고 여왕에게 n이라는 접속사는 뭐뭐이면서 또 그러니까 나이면서 나 아닌 것도 포용하는
그런 세계관의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두 구문의 유사성과 세계관의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햄릿은 이에 대한 대답을 마지막 5막 2장에서 하는데 예전에 햄릿은 연극을 만들어서 상연하는 주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이른 햄릿은 어떤 섭리에 의해서 마련된 연극의 한 배역을 맡은 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면서 인간의 유한성, 시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침묵이라는 것, 이렇게 햄릿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랜만에 다시 햄릿을 좀 읽어보면서 여전히 다시 읽으면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독서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다 읽어보지 않은 책 4권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